사람의 깊은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때로는 마음속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후벼 파는 작가.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박혜영 작가의 JTBC 주말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 긴 제목에는 이 드라마가 무엇을 말하려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 이상하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건가? 이런 질문 한 번씩 떠올리지 않으세요?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가치를 요구해요. 가치가 있어야 고용이 되고 가치가 증명되어야 관계가 이어지고요. 가치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매일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저마다 자기 안에 무가치함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지치는 날이 오게 되죠.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분명 나보다 못해 보였던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아직 제자리일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가 한없이 작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그런 인간의 내면을 아주 집요하게 들여다봐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마치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내면을 들킨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까요? 대사 하나하나도 장면 하나하나도 그냥 허투루 넘길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은 가슴에 콕 박히고 어떤 장면은 괜히 오래 남죠. 하지만 1, 2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거 기분 나빠서 못 보겠다 라는 평을 한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그럴만합니다. 주인공 황동만이란 인물이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캐릭터거든요. 그렇지만 3화부터는 이 드라마가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처음엔 불편했던 인물들의 사정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어느 순간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고 이해가 되면서 응원하게 됩니다. 이제 막 각자의 가치를 찾아가는 주인공들, 이들의 진짜 변화는 다음 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그 설레이는 변화 놓치지 않고 본방송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1화부터 6화까지 서사를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제가 느낀 점들을 채워 넣다 보니까 공감 가는 대목들이 너무 많아서 줄이고 줄였는데도 꽤 긴 호흡의 영상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 본방 사수전 가이드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8인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년 된 동기들이 만든 영화인들의 모임 8인회, 그리고 이들이 자주 뭉치는 곳이 바로 이곳, 아지트라는 곳입니다. 같은 건물 2층에는 영화 제작사 고박필름이 있어요. 그 고박필름 대표가 고혜진이고 그 고혜진이 아지트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혜진은 세상 예민한 박경세 감독과 부부죠. 그런데 이렇게 부러울 것 없는 이 박경세가 왜 이렇게 예민하냐? 바로 우리의 주인공 황동만 때문입니다. 특히 한때 황동만과 가장 친했던 박경세는 지금은 황동만이라면 치를 떠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다음 영화 시나리오 제목이 국민 스트레스 관리반이라는 이야기인데 공무원들이 국민을 열받게 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을 대신 정리해준다는 설정이죠. 이쯤 되면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황동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황동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참 예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양이와 함께 형의 집에 얹혀 살면서 20년째 같은 우물을 파고 있는 인물이에요. 시나리오를 직접 써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죠. 8인회 감독 지망생들 중 유일하게 데뷔하지 못한 그는 늘 외롭고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인물이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크게 불러요. 모임에서도 늘 삐딱하게 나가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남이 안 되는 꼴을 보면 은근히 신나해 합니다. 게다가 늘 쉴 새 없이 떠들어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황동만. 이준환 감독을 제외한 동기들은 동만을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냅니다. 그런데 동만은 일부러 눈치 없는 척하면서 그 모임에 꼬박꼬박 나가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모임 멤버들도 그렇게 동만을 싫어하고 욕하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게 우정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동만은 하나의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바로 감정워치라는 건데요. 이준환 감독의 동생이 연구하는 제품으로 감정 상태를 알려주는 시계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 참가한 사람이 동만의 주변에 또 있습니다. 바로 변은하. 변은하는 잘 나가는 영화사 채필름 소속 기획 PD입니다. 시나리오가 들어오면 그 작품이 잘 될지 안 될지 판단해서 최 대표에게 보고하는 인물이죠. 대본을 잘 보는 대신 말을 너무 독하게 해서 독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은하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매일 싸우던 부모, 방치된 기억, 자신에게 화풀이하던 엄마, 버림받을까봐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모른 척 견뎌왔던 시간들. 그 이후 은하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코피를 흘립니다. 은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죠. 오늘도 은하는 최 대표에게 시나리오에 대해서 브리핑하다가 깨집니다. 그런데 최 대표가 은하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신이 대표인데도 감독들은 여전히 은하에게 검사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최 대표는 은하에게 트집을 잡고 꼽을 줍니다. 집에 돌아가던 은하는 기차 건널목에서 황동만과 우연히 마주쳐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두 사람. 이때 동만은 자신이 아끼는 코트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를린 영화제에 갔을 때 벼룩시장에서 산 옷인데 그 옷은 상당히 무겁고 가슴 쪽에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동만은 계속 떠듭니다. 그 옷을 입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마치 자신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비록 비극적으로 죽음으로 마무리된 사람의 옷이라고 하더라도요. 동만은 누군가의 주변에 머물고 싶은 게 아니라 영화계의 정중앙에 서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끝이 비극이라 하더라도요. 은하는 그런 동만이 궁금해집니다. 시나리오 한번 보여주세요. 궁금해. 그 순간 동만의 감정어치가 초록색으로 울려요. 늘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동만에게 초록불이 들어온 겁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동만은 자신이 직접 쓴 날씨를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시나리오를 은하에게 주고 영화진흥협회 제작지원사에 면접을 보러 가요.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실패입니다. 좌절한 동만은 결국 8인회 멤버 박경세 영화 개봉기념 회식 자리에서 또 쉴 새 없이 박경세의 영화에 대해서 깝니다. 한껏도 건질 것이 없다. 하나도 좋은 것이 없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죠. 자신의 무가치함에 절망하는 황동만이었어요. 모임에서 철저히 무시당한 그는 숨이 차도록 달려요. 그리고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땐 나를 망가뜨리며 증명한다. 황동만은 그렇게 진상이 아닌 진상을 부려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결국 황동만이 끊임없이 비판했던 것처럼 박경세 감독의 작품은 혹평을 받게 되고 흥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황동만이 하는 독설은 인신공격이라기보다는 모두 작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만 황동만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른 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심, 그 마음에 휩싸여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 보는 눈은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최 대표가 황동만을 보자고 연락을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온 동만. 그런데 최 대표는 변은하를 불러들이더니 동만의 시나리오를 아주 신랄하게 까도록 합니다. 은하는 말합니다. 주인공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던데요. 적도 주인공도 흐릿하고 특히 주인공에게 파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하가 또 덧붙이죠. 창조자는 자신에게 없는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 느낌이 난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변은하의 말이 단순한 독설로만 들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황동만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남들이 좋아할 만한 안전한 이야기가 아니라 황동만스러움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인데 당사자인 황동만 입장에서는 그런 은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죠. 이어지는 대표의 독설, 너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식의 말. 상처받은 동만은 억지 미소를 짓습니다. 기를 쓰고 참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동만이 최 대표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내 인생이 왜 네 맘에 들어야 되는데요? 이 장면 진짜 통쾌했어요. 막 그 대리만족 같은 거요. 하지만 진짜 사회에서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죠. 동만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고 동네 산에 올라가 또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죠.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그리고 그 외침은 같은 동네 사는 은하에게도 도달합니다. 황동만은 또다시 아지트로 찾아와요. 역시나 박경세의 속을 긁어대면서 쉴 새 없이 떠듭니다. 모두가 괴로워하는 그 분위기. 조용히 지켜보던 혜진이 한마디 하죠. 너 대화 안 되고 혼자 떠들어. 그리고 빡치게 만들어. 너 여기 오지 마.
그렇게 황동만은 아지트에서 쫓겨나요. 고혜진은 동만에게 여자가 생기면 다시 출입시켜준다는 요상한 말을 남기죠. 한편 은하도 회사에서 찍힌 상태입니다. 은하의 능력을 시샘하는 최 대표는 사사건건 사람들 앞에서 은하에게 모욕 아닌 모욕을 줘요. 그런데 이상해요. 최 대표는 손절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관계를 끊어내는 쪽에 가까운 인물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은하를 갈구면서도 은하를 곁에 둡니다. 왜일까요? 은하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시나리오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있어야 곁에 둔다는 최 대표에게 은하는 자신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절대 버리기 아까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결국 최 대표는 은하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끊임없이 가치에 대한 의문을 들게 만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은하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은 은하는 또 다시 코피를 흘립니다. 감정호치에는 알 수 없음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이 감정은 분노와 절망, 슬픔, 좌절, 그리고 7% 정도의 간절함까지 뒤섞인 알 수 없는 감정이에요. 은하는 그 감정을 자폭하고 싶은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버티고 버티다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스스로 없어지고 싶어하는 감정이죠. 그리고 황동만의 형, 황진만이 또 등장합니다. 아지트 문 앞에 붙어있는 황동만 출입 금지라는 글자를 보고 진만은 그대로 빡칩니다. 40이나 먹은 어른들이 자기 동생을 따돌리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대로 아지트로 들어가 뒤엎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평소에 황동만이 못마땅하지만 내 동생은 나만 팰 수 있다. 결과는요? 황동만 형제 출입 금지. 이 상황이 웃기면서도 참 씁쓸해요. 속이 상한 형은 동만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자 동만은 울먹이면서 말하죠.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동만은 불안했던 겁니다. 겉으로 쉴 새 없이 떠들고 속 없는 사람처럼 굴고 괜히 사람을 긁어대지만 사실 그 행동은 불안해서 나온 것이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정말 끝난 사람이 될까봐,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 말하고 소리 지르고 계속 자신의 존재를 전파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진만은 말합니다. 넌 여자를 만나야 해. 어쩔 수 없는 가족주의적인 인간이야. 고혜진도 그렇고 진만이도 동만이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찻길 건널목에서 은하를 또 한 번 마주친 동만. 은하에게 질문을 하죠. 타원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건 은하가 동만의 시나리오를 평가하면서 주인공에게 힘이 없다고 지적했던 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하는 대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은하는 황동만의 시나리오를 보면 황동만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순간 동만은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요? 동만의 감정어치는 빨갛게 변합니다. 은하는 말해요. 사랑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쉬웠다고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가고 나면 그동안 잊고 있던 것들, 그래서 사라진 줄 알았던 것들이 그대로 보인다고 말해요. 그리고 찾아오는 무지막지한 무기력. 은하가 이러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녀에게 그 쓰레기 같은 전남친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뒤편에 나오거든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날 동만은 그 구멍난 무거운 코트를 입고 최 대표의 회사로 출동합니다. 최 대표를 찾아간 황동만은 최 대표에게 시원하게 말을 쏟아냅니다. 그날 내가 성이 군자라서 너 안 죽은 줄 알아라. 예의를 지키느라 앞에서 안 깠을 뿐인데 이제는 나도 너처럼 앞에서 까겠다고요. 그리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기대해라. 내가 이제 어마어마해질 거거든. 더 무가치해지고 더 쓰잘데기 없어지고 너희를 더 빡치게 만들겠다고요. 내 무가치함 끝에서 빛나는 진실을 건져 올릴 거야. 나의 빛나는 스토리를 기대해라. 어디 한번 막아봐라. 막아지나. 이 장면이 좋은 이유는 처음으로 자기 무가치함을 숨기지 않고 무기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억지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지금 무가치해 보일 수 있어. 그런데 나 끝까지 가서 내가 진짜 뭔지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는 은하. 여태까지 이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던 은하는 정말 햇살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은하는 할머니가 헤어진 줄도 모르고 쓰레기 남자친구에게 주라고 싸준 반찬을 동만에게 건넵니다. 이 장면 참 좋았어요. 별것도 아닌 반찬인데
그 안에 은하의 외로움도 있고 할머니의 애정도 있고 동만을 향한 조심스러운 은하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은하의 감정워치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동만의 감정워치도 초록불입니다. 늘 불안하고 뒤틀려 있던 두 사람에게 처음으로 같은 색의 감정이 켜진 거예요. 설레는 동만. 동만은 은하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파괴적인 인간이에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카페에서 차 사고가 난 걸 목격했을 때 놀람의 감정이 아니라 설레임의 감정이 떴다는 것. 박경세 감독의 영화가 망했을 때 솔직히 좋았다는 감정도요. 그런 동만에게 은하가 말합니다. 감독님은 1000개의 문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 1000개의 문이 있다면 1개의 문도 못 연 사람의 글은 너무 지겨운데 동만은 1000개의 문이 다 열려있는 것 같다고 말해요. 이 표현을 은하가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동만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을 봤을 때 정말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했거든요. 말 그대로 빠져들었어요. 이 느낌을 은하도 똑같이 받은 거죠. 그렇다면 내 시나리오는 왜 그렇게 평가했냐고 묻죠. 은하는 대답해요. 그건 감독님답지 않았어요. 동만은 사실 주인공은 나보다 멋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없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기 어려웠던 거죠. 여기서 은하가 설레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감독님이 훨씬 멋있어요. 훨씬 동물적이고 따뜻하고. 감정워치는 미친 듯이 초록불을 막 울려요. 누군가 처음으로 동만을 제대로 봐준 건 이 순간입니다. 못난 부분을 지우고 봐준 게 아니라 동만의 실제 모습을 모두 봤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지 않고 그 못난 부분까지 포함해서 동만이라는 사람을 봐준 거죠.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두 사람. 동만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하는 말합니다. 이 시계를 차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감정은 기분 좋아져야지 한다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동만이 하는 말, 길바닥에 떨어진 500원이라도 줍는 작은 성공, 그런 게 있어야 감정은 조금씩 바뀐다고 말합니다. 이 말 정말 공감됐어요. 꼭 500원이 아니더라도 저도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일부러 작은 성취감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림 하나를 끝까지 한번 완성해 본다든지 라떼 위에 한번 하트를 그려본다든지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데 그런 작은 성공 하나가 가라앉은 감정을 조금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온 동만은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향하죠. 그곳에는 목을 매려고 멍하게 서 있는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동만은 형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말합니다. 형 내려와. 무덤덤하게 말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울음이 섞여 있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마비가 온 사람처럼 멍하게 서 있던 진만은 갑자기 가쁘게 숨을 내쉬며 동만의 손을 잡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동만은 형이 썼던 시를 읽어줍니다. 그 구절 중 하나. 나의 증오, 나의 허무도 툭 터진다. 이 말을 듣자 진만은 다시 정신이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증오와 허무로 가득 차 죽을 결심까지 한 진만. 이 형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편 은하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하에게는 헤어진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 왜 쓰레기냐면 은하와 함께 쓴 시나리오가 공모전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은하의 이름을 쏙 빼고 자기 이름으로만 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선된 시나리오를 8일회에 고혜진이 대표로 있는 고박 필름에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리한 혜진에게 딱 들키고 말죠. 고혜진은 말합니다. 너 혼자 쓴 거 아닌 거 다 안다고. 그러니까 해결하고 오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전 남친은 은하를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봐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하는 야무지게 말해요. 이름을 같이 올리던지 아니면 자신이 쓴 부분을 덜어내라고요. 그런데 이 쓰레기가 한마디 합니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쉴 새 없이 개쓰레기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웃기고 있죠. 아주 은하는 극한의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또 코피를 흘리게 돼요. 그런데 이번 코피는 잘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은하는 할머니와 함께 응급실로 향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던 중 할머니에게 뜬금없이 500원 있어요? 라고 물어요. 앞서 동만이 했던 말을 떠올린 거죠. 감정은 의지로 바뀌지 않는다. 우울할 때는 길바닥에 500원이라도 줍는 작은 성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거라도 있어야 감정이 바뀔 것 같아서 할머니에게 500원 있냐고 물은 거였어요. 이 장면이 좋았던 이유는 동만의 말이 은하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동만은 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치 있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동만은 불안에 휩싸여 진짜 자신을 밖으로 내비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동만이 저 멀리서 은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차 사고가 발생해요. 은하 앞에서 차 2대가 쾅 하고 부딪힌 거죠. 동만은 혹시 은하가 다쳤을까봐, 죽었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과거의 차 사고를 보면 동만은 설레였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놀라고 당황하고 걱정하는 감정들이 들었던 동만.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다치지 않은 은하를 보면서 동만은 깨닫습니다. 아, 나는 파괴적인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기뻐 날뛰어요. 그동안 그는 스스로 파괴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된 동만은 찔듯이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동만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은하를 내버려 두고 혼자 가요. 그 모습을 본 은하는 불안정해 보이는 동만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동정문치를 들어 보이며 외칩니다. 집이 어디예요? 500원짜리 뿌려줄게요. 은하는 동만의 말을 기억했다가 이번에 그 방법으로 동만의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한 거죠. 이건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닌 거죠.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관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가 자신을 걱정해줘서 기분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서였을까요? 동만은 그날 밤 잠을 푹 잡니다. 다음 날 상담을 받던 은하는 자신처럼 감정워치에 알 수 없음이 뜨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하가 코피를 흘릴 때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 사람. 하지만 아직 두 사람은 서로가 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서로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도 두 사람은 대화를 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잘 통합니다. 이때 나누는 대화들이 참 좋았어요. 은하는 말해요. 사람들이 감정 덩어리로 보여요. 평생 한 감정을 뭉치고 또 뭉쳐서 그 사람이 된 것 같다고요. 그러자 동만도 말합니다.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생겼나 했는데 사람이 못생긴 게 아니라 감정이 못생긴 거였다고요. 이 말 참 동만답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감정이 쌓입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열등감, 체념 이런 감정들이 오래 뭉치면 어느 순간 표정이 되고 분위기가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거죠. 동만은 묻습니다. 그럼 저는 무슨 덩어리로 보여요? 은하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불안. 은하는 동만의 불안을 알아봅니다. 한편 최 대표가 제작한 영화 마이 마더는 10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인기 배우 오정희예요. 오정희에게는 양딸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장미란. 박경세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던 그 배우 맞습니다. 오정희는 장미란에게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 쓰라며 우아함을 잃지 말라고 조언해요. 하지만 장미란 얼굴은 불평불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정희와 관련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오정희가 버린 딸이 있다는 이야기. 바로 은하입니다. 누군가 은하와 오정희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죠. 오정희 측, 최 대표 측은 친딸을 찾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려고 해요. 이준환 감독은 시나리오를 들고 옵니다. 오정희의 일로 예민한 최 대표. 최 대표는 이 시나리오를 엄청 까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환 감독이 말하죠. 변은하 PD가 괜찮다고 했다고요. 질투에 사로잡힌 최 대표는 곧바로 변은하를 불러들입니다. 또 잡돌이를 하려는 거죠. 기분이 좋지 않은 은하.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최효진 PD. 8인회 중 한 명인데 평소 은하를 못마땅해 합니다. 황동만과 어울리면서 부끄럽지 않냐고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말합니다. 20년 동안 저러고 있는 황동만처럼 될까봐 겁난다고요. 정말 있는 대로 모욕을 주는 거죠. 결국 은하는 코피를 쏟습니다. 속상함에 코피가 멈추지 않는 은하. 은하는 황동만이 필요했어요. 동만은 은하가 말하지 않아도 뭔가 알아차린 듯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한마디 해요. 모든 것을 상대하려 애쓰지 마요. 상대할 게 있고 상대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상대하지 않으면 지나가요. 이 말에 은하의 코피는 멈춥니다. 은하가 코피가 멈췄다고 말하자 동만은 기분이 좋아져요. 아마 이 순간 동만은 또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다음날 최 대표는 또 변은하에게 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최 PD는 또 얄밉게 웃음을 짓죠. 아, 욕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번에 은하는 참지 않습니다.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 피해갔는데 이번엔 꺾고 가보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대표님이 파워 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지랄 맞다고 생각했지.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저는 얌전한 아이지 만만하고 약한 애 아닙니다. 이것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할 말하고 나가요. 은하의 눈빛은 참 초롱초롱합니다. 드디어 은하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맞서기 시작한 거죠. 동만에게도 일이 있었어요. 박경세가 동만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인신공격적인 말을 담고 또 다듬어서 최대한 황동만이 상처받도록 장문의 카톡을 단톡방에 남겼거든요. 사실 동만은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깠지만 박경세는 말 그대로 인신공격을 해대며 동만의 밑바닥까지 후벼 파놓습니다. 파리내에서도 박경세가 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동만은 단톡방에서 자신에게 온갖 모진 말을 퍼부은 박경세와 제대로 한판 붙으려는 듯 전화를 겁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열심히 막 말다툼을 해요. 그러다 동만이 당하는 모습을 진만이 또 보게 돼요. 그런데 진만이 동생을 미친 듯 팹니다. 아니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꼬라지를 당하냐 이건 거죠. 결국 형과 동생은 경찰서로 끌려가요. 조서를 작성하던 형사가 황동만의 직업을 묻습니다. 이 질문은 황동만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자신의 존재감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 직업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 무직이란 사실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은하가 말합니다. 영화 감독이요. 저는 담당 PD입니다. 그 순간 동만의 마음이 기분 좋게 두근거립니다. 동만에게는 존재를 인정받는 순간인 거죠. 영화 감독. 아직 데뷔하지도 못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지만 은하는 그를 영화 감독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건 단순한 소개가 아니죠. 우쭐해진 황동만. 동만은 은하가 피드백해준 자신의 대본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고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하의 피드백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준환 감독이 웃으며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자신의 작품에 장미란이 출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한번 해봤는데 장미란 쪽에서 황동만과 함께 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죠. 앞서 박경세와 황동만이 말다툼을 막 벌일 때 그때 장미란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동만에게 흥미가 생긴 겁니다. 이준환, 장미란, 황동만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특히 장미란은 황동만과 대화가 너무 잘 통해요. 둘이서 박경세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 까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쳐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아직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재능 있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거죠. 은하 역시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세 사람이 뭉치게 될 것 같은데 이 장면이 후반부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날 동만은 대본을 다시 쭉 훑어보다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때 우연히 대본의 뒤편에 은하가 자신도 모르게 해놓은 낙서를 보게 됩니다. 마재영 개새끼. 감이 딱 오죠. 동만은 좋지 않은 예감에 마재영의 당선작 기사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의 대본을 보는데 영화 설정이 딱 걸려요. 1000개의 문, 감정 덩어리. 동만은 알아차립니다. 마재영이 은하의 것을 훔쳤다는 것. 동만은 자신의 것을 훔쳐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은하의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네요. 열받은 황동만은 마재영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 남친은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동만은 그 모습에 폭발합니다. 천재 거를 훔친 개새끼야. 받들어 모셔야지. 그런데 마재영이 말합니다. 뭐라도 되고 말하세요. 이 말에 황동만은 무너지죠. 아무리 은하를 위해 분노를 했어도 동만에게 가장 약한 지점은 여전히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무가치하다는 것. 무능한 선배,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 이 말은 동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때 은하에게서 톡이 와요. 그 덕에 동만은 우울함에서 금세 벗어납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감정워치는 다시 초록색으로 빛이 나요. 상처받은 동만을 붙잡은 건 결국 은하였던 거죠. 동만의 말이 떠오르네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나의 불안을 잠재워줘. 그렇게 동만의 불안을 잠재워준 은하. 한편 박경세는 밤늦게 선배 최영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사실 경세는 자신이 쓴 말이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심했다는 자책도 있었고 형에게 맞는 동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전 어떤 일들과 함께 이번 일들까지 죄책감이 극에 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박경세는 마치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하듯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되죠. 자신의 데뷔작 애욕의 병따개, 그 이야기는 사실 동만의 것이었다고 얘기해요. 대학 때 동만과 함께 자취를 할 때 동만이 취해서 주절주절 떠들었던 이야기, 그 말을 들으면서 결국 동만의 이야기로 자신의 영화를 만든 거죠. 동만에게서 나온 이야기인데 박경세는 그걸 훔쳤었다는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동만은 취해서 한 말이라 기억 못했고 경세는 그때마다 혹시나 들킬까봐 동만에게 틱틱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박경세가 그렇게 더 예민해진 이유는 이후에 쓴 작품들이 모두 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말했어요. 데뷔작이 제일 낫다고요. 그러니까 박경세는 더 괴로웠을 겁니다. 최영수 선배는 말합니다. 동만이도 애욕의 병떼기를 정말 좋아했다고요. 자신도 죽기 전에 저런 영화 한 편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고요. 그 말을 들은 경세는 눈물을 흘립니다. 최 선배는 박경세를 위로합니다. 동만은 자기 이야기만 고스란히 썼어도 아마 서너 편을 만들었을 놈이라고요. 그러니 네 탓만은 아니라고 위로해줍니다. 최영수 선배는 결국 8위내를 모아놓고 쓴소리를 합니다. 너희 시나리오에 들어간 캐릭터들, 문장들 다 동만이 거잖아. 동만이 것을 쓰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죠. 사실 이들 모두가 동만의 이야기를 가져다 쓰고 있었습니다. 동만이가 겪었던 에피소드, 동만이가 열통 터지게 하면서 던진 아이디어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황동만을 싫어하면서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들은 그동안 동만을 미워했습니다. 동시에 동만에게서 계속 가져다 쓰고 있었어요. 동만만의 이상한 에너지, 그만의 살아있는 감각, 그걸 받아줬고 캐릭터로 만들고 문장으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캥기니까 동만을 더 밀어낸 것이 아니었을까. 미워하면서도 필요했고 필요하면서도 부끄러웠고 부끄러우니까 더 싫어했던 거죠. 그걸 모르는 동만은 해맑기만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8인회. 결국 이 자리는 다시 황동만을 받아들이자는 흐름으로 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은하는 말해요. 저는 반대예요. 8인회에 다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덧붙입니다. 저만 봤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대놓고 내 거라고 찜하는 거잖아요. 은하는 이어 말합니다. 황동만 감독님이 내튼 말들, 에피소드들 다 주워 담아서 다시 그 입으로 넣어주겠다고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빛나는 인간인지 알게 해주겠다고요. 이 말을 들은 고혜진 대표는 미소를 띱니다. 그리고 곧장 동만에게 전화를 하죠. 너 왜 말 안 했냐? 그쪽에서 너 좋아하는데? 너 출입금지 해지. 웃기죠. 고혜진이 전에 동만에게 말했잖아요. 여자가 생기면 다시 받아준다고요. 황동만 역시 변은하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좋아 죽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니 힘이 나는 동만. 동만 속의 엔진이 막 하고 발동하죠. 이전에 그가 했던 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나의 불안을 잠재워줘. 불안이 잠재워진 동만에게서 글이 후루룩 쏟아져 나옵니다. 은하에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최 PD의 말에 상처만 받지 않고 이제 따박따박 대꾸를 해요. 은하는 말하죠. 인간이 사람의 시선,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 함부로 비웃고 함부로 한숨 쉬고 함부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태도,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고요. 와, 멋있죠. 은하는 더 이상 얌전하다는 이유로 만만하게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은하는 정성스럽게 김치찜을 해요. 그리고 황동만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 그런데 황동만 집에 형이 있었어요. 형은 분명히 일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은하 보고 집으로 오라고 한 건데 형이 떡하니 있었던 거죠. 사실 동만이 형이 일 나가는 날짜를 헷갈렸던 거였어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세 명이서 같이 앉아 김치찜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만이 은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야? 황동만은 뭐 대답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은하는 말합니다. 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여기서 힘 있는 엄마란 뜻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누군가를 누르는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을 의미한다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진만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자신이 쓴 시집을 가져와 은하에게 사인을 해줍니다. 힘 있는 엄마가 되시길. 아, 이건 거의 합격의 목걸이죠.
한편 박경세의 시나리오는 OTT 플랫폼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플랫폼 쪽은 박경세가 시리즈물이 처음이니까 작가를 붙여주겠다고 해요. 하지만 박경세는 정말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런 박경세를 보며 혜진은 팩폭을 날리죠. 너는 나이 들었고 고루해졌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황동만에게 변호사가 붙었어. 황동만이 뜨는 걸 보고 너는 가라앉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나가버리죠. 박경세에게 황동만은 여전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황동만 곁에 변호사까지 붙었습니다. 경세 입장에서는 자신이 점점 밀려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그 작가를 받아들이겠죠. 8인의 모임에 참석한 동만. 최 선배는 동만과 경세를 같이 앉히며 과거의 단짝이었던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예전 별명까지 꺼내면서요. 둘이서 밤새도록 야동 컨텐츠를 보면서 붙어 다녔던 시절도 떠올리게 합니다. 오름이 가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부터 또 싸우면 과거를 파묘하겠다고 협박도 하죠. 그렇게 웃음으로 둘이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 선배가 한탄을 해요. 이제 글을 쓰려고 해도 글이 잘 안 나온다고요. 젊을 때 글 많이 써놔라. 이 말을 들은 동만은 한마디 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엔진을 돌리라고요. 그런데 분위기 이게 뭐죠? 8인의 사람들이 동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전엔 동만 혼자 떠들게 두더니 이제는 정말 대화를 하고 있죠. 전 이전에 이들이 동만을 왜 미워했는지 알고 나니까 이 행동들이 마냥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뭐 또 받아쓸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죠. 또 이용해 먹으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동만은 베토벤 이야기를 꺼냅니다. 베토벤은 우유가 마시고 싶어서 우유를 데워오라고 시켰는데 우유를 막상 마시려고 보니까 우유가 차가웠던 거죠. 그래서 왜 우유를 데워오지 않았냐고 뭐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우유는 데워왔는데 우유가 식을 동안 집중을 너무 많이 해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동만은 예전에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자신의 그 엔진이 돌아가고 나서부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경험담을 얘기해줍니다. 내 안에 엔진이 켜지는 순간 시간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저 무언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 동만은 그 감각을 느낀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즐거운 동만. 제가 여기까지 드라마를 보면서 동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좀 다르게 보게 됐는데요. 저 같으면 역겨워서라도 그 8인회에 합류 안 할 것 같은데 동만은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 합류를 해요. 물론 동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긴 줬잖아요. 하지만 6화를 보고 나면 이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동만은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8인회는 오래전부터 동만을 불편해했고 나중에는 거의 대놓고 막대했죠. 8인회가 동만을 진짜 불편해한 이유는 그 아이디어, 동만에게서 나온 것들을 가져다 쓴 것들이 들킬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동만이 자꾸 그들의 그 본질을 건드리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들 곁에 황동만같이 날 것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불안들을 황동만이 막 꺼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황동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자신들이 덜 불편하니까요. 정말 8인회의 말같이 동만이 정말 모두와 소통이 안 되고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야 해요. 하지만 동만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동료와의 관계도 무난하고 그를 존중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8인회에서만 동만이 유독 이상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 동만이 완전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하가 말하죠. 동만은 1000개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1000개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 누굴까요?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의 빚을 가져다 쓰면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밀어낸 사람들인가요? 하지만 8인의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고혜진이 은하의 전남친 그 쓰레기한테 한 말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뉘우칠 줄 안다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8인회는 분명 잔인했어요. 동만을 불편해했고 무시했고 그의 것을 가져다 쓰는데 거리낌이 없었죠. 하지만 이들이 희망이 있는 건
적어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박경세가 눈물을 흘린 것도, 최용수가 파리네 앞에서 쓴소리를 한 것도, 고혜진이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은 것도 결국 그 가능성을 모두 보여준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불안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자기가 한 일을 마주할 수 있는지,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아는지, 뒤늦게라도 뉘우칠 수 있는가. 파리네에게 남은 희망은 바로 그 지점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어요. 파리네에 대한 이야기는 꼭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날이 너무 좋아요. 새는 쥐적이고 햇빛은 따뜻합니다. 그걸 보며 즐거워하는 진만. 진만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날은 살기 좋은 날이라고요. 멀리 갔다면 돌아오기 좋은 날이라고요. 그런데 진만은 다시 자살을 시도합니다. 동만이 발견하고 겨우겨우 형을 끌어내리고 목에 걸린 끈을 잘라내 간신히 살려내요. 진만은 왜 이렇게 자꾸 자살을 시도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고 동만은 말합니다. 형, 영실이 찾자. 영실이는 진만의 딸입니다. 아내와 이혼 후 아내가 입양을 시켰던 거죠. 그 당시 진만은 소재 불명이라 전처에 동의만 있어도 입양이 가능했다고 해요. 이건 형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울컥하는 두 형제의 모습. 진만은 이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 듯 보입니다. 최 대표, 이준환 감독, 변은아, 장미란 이렇게 미팅이 시작됩니다. 장미란은 오자마자 이준환 감독의 시나리오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단순한 역할을 나에게 하라는 거냐는 식이죠. 그러자 은하가 한마디 합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말을 해요. 미란이 맡아온 역할들의 치명적인 결점이 뭔지 아냐고요. 머리를 쓸 줄 모르는 장미란이 머리를 쓰는 역할을 하니까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인반수 같은 장미란을 보며 시원하게 빵 터지고 싶은 거지, 우리랑 똑같이 안 되는 머리 굴리느라 용 쓰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이 시나리오 속 여주는 오직 가슴 하나로 움직이는 여자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여자라고요. 그렇게 독설을 들은 장미란은 씩씩거리면서 나가버립니다. 최 대표도 당황하죠. 하지만 차에 탄 장미란이 변은아에게 전화합니다. 열받지만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준환 감독의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 장미란. 사실 오정희 때문에 자신의 본능을 눌러왔어요. 장미란도 주인공처럼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 장미란을 꿰뚫어 본 은하가 장미란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찾게 되는 장미란 배우. 장미란과 황동만은 통했고, 황동만과 변은아도 통했고, 장미란과 변은아도 통했으니까 이 동물적 감각을 가진 세 사람이 만난다면 어떤 영화가 나올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은하에게 오정희가 전화를 합니다. 은하는 전화를 받아요. 앞서 오정희 그 회사 대표가 은하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오정희가 전화하거든 좀 받아달라고요. 그래서 은하가 이번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오정희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냅니다. 자신은 몰랐다고요. 그 말을 들은 은하는 또 극심한 스트레스에 코피를 흘립니다. 모성애를 연기하는 오정희가 은하에게는 혐오스럽습니다. 은하는 오정희에게 자신에게도 기억이라는 게 있다고 말해요. 은하의 기억 속 오정희는 끔찍한 사람입니다. 9살 아이에게 화풀이하고 결국 떠나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좋은 엄마인 척하니까 은하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은하는 말합니다. 여태 그랬듯 자신은 오정희의 딸이라는 것을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쪽도 들키지 말라고요. 꽁꽁 숨기며 잘 살라고 합니다. 오정희에게 죄책감을 남겨두는 거죠. 오정희는 아마 평생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오정희는 살면서 문득문득 은하를 떠올리겠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요. 좋은 엄마를 연기해서 상을 받은 사람, 하지만 현실에서는 딸을 버린 사람. 이 대비가 참 잔인하죠. 동만은 감정워치 회사에 가서 자신의 데이터를 또 내려봤습니다. 감정워치에 알 수 없음이 뜬 날이 딱 2번 있다고 하는데 이건 형이 자살 시도를 했던 그날이었어요. 그날 동만의 감정은 알 수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만은 은하도 자신과 같은 알 수 없음의 감정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은하는 그 감정을 자폭하고 싶은 감정이라고 표현했었죠. 하지만 동만은 이 감정을 다르게 말합니다. 도와줘. 도와달라는 감정. 9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단 7%의 간절함. 도와달라는 간절함.
동만은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은하 역시 상담 선생님을 통해 황동만이 자신과 같은 감정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황동만에게 있어 그 감정은 도와줘라는 뜻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형의 자살 시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은하는 울면서 걷습니다. 그 뒤를 동만이 조용히 따라가요. 그러다 은하는 동만에게 다가와 안아줍니다. 동만 역시 은하를 안아주죠. 자, 이 두 사람은 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서로를 토닥여줘요. 서로가 가여웠던 사람. 사실은 계속 서로를 도와주고 있었던 두 사람. 이제 카페에서 마주 앉지 않습니다. 나란히 앉아요.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살피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관계가 된 거죠. 동만은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바람이 부는 날이 좋다는 은하. 은하가 좋아하는 날씨를 만들어주는 상상. 은하와 함께 어디론가 가는데요. 그곳에는 형이 조카 영실이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동만은 그렇게 행복한 상상을 해요. 예전에 동만은 자기 이름을 외치며 그곳에서 자신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몰라줄까봐,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그런데 이제 동만의 상상 속에서는 자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하도 있고 형이 있고 영실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가 말하는 가치란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창하게 성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날씨를 조금 바꿔주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를 건네고 싶어지는 마음. 여기까지가 6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 작품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전반부의 이야기도 이렇게 좋았는데 후반부의 이야기는 얼마나 더 좋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토리담이었습니다.